정확하게 탄소 중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탄소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자고가 낮은 게 아니냐라고 측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비판을 해요. 안녕하세요. 듣는 보고서 비비톡톡의 진행을 맡은 문보배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의 안예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예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환경 문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COP26을 다녀왔다 언론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도대체 COP가 무엇인가요? COP는요, Conference of Parties라는 풀네임의 약자고요. 기후 변화 협약을 맺은 당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국 정상을 포함해서 그 전 세계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협약의 진행 사항을 좀 체크하고 그리고 좀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좀 도모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변화 협약은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우선 1988년도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그 협의체가 설치가 됩니다. 이후에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제 그 전 세계 그 당사국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UN 기후 변화 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고 하고요. 그 전 세계가 다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협약을 맺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COP, 캅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의가 계속 개최가 되면서 다양한 그런 협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제3차 캅이 개최가 되었고요. 그때 이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좀 부여한 그런 의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유명한 파리 협정,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그게 2015년에 이전의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협의가 됐다면 이 파리 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합의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과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맨날 여기저기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탄소 중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 활동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고 이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를 배출을 최소화하고 이제 남는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산림 등을 통해서 좀 흡수해서 탄소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 파리 협정에서 맺어진 게 이런 그 상승 폭을 산업혁명 대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 억제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합의를 받고 그거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도달해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선언은 이제 어쨌든 이전 기조는 탄소를 좀 감축시키자 이런 기조였다면 지금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서 기조에서 아예 순배출 제로라는 어떤 정량적 목표를 만들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그 2030년 NDC를 좀 상향 조정을 해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리 협정에서 각 국이 자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그 목표의 약간 중간 이정표격인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리 협정에서 NDC가 거의 의무화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정도에 첫 NDC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분으로 좀 목표를 좀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목표량 설정 방식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BAU라고 해서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이만큼 예상된다. 배출량이 이만큼 예상된다. 이거 대비 얼마를 감축하겠다. 이걸 BAU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에서 이제 절대량으로 그래서 2002 예측치가 아니라 2018년 대비 얼마를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그 캅 26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전에 그냥 조금씩 조정하던 수준을 좀 넘어서서 대폭 상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목표가 이제 26.5% 정도를 감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40% 이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야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는 2050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목표가 낮은 게 아니냐라고 측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목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야심찬 목표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강한 의지가 좀 필요로 하는 목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전에 박사님께서 발간하신 국토 이슈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박사님께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국토 도시 차원에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각 부문에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토 도시 공간은 이제 부문이 서로 상호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상호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 영향이 펼쳐지는 플랫폼으로서 이 국토 도시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목표 달성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생산이라던가 흡수원 등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감축을 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각 국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를 내서 이제 국제사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IPCC에서 만든 국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산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통계 산정을 위해서 각 배출원을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탄소가 나오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농축산 뭐 이렇게 폐기물까지 해서 이게 주요 이제 배출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토지 이용, 흡수원까지 이게 이제 이런 부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문을 중심으로 이제 국가 정책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원래 질문으로 가서 이런 부문별 접근은 사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부분을 예를 들면 이제 건물 단위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이제 설치하려고 할 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공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마을 단위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시설을 설치를 해서 건물에 이제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 경제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그런 제약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연구에서 그 교통 수요랑 토지 이용과 그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그 다양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밀 복합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 수요가 감소돼서 그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부문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을 국토도시 차원에서 극복을 하고, 그리고 각 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 탄소 중립 정책 어디까지 왔는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유럽연합, EU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그 공식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면서 특히 도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정책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EU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해서 그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해서 되게 주요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5개의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도시 미션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를 강조하고 있고요. IPCC에서 그 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매우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문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3개의 그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과학이라고 해서 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워킹 그룹 2 그러니까 두 번째 워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거기에 이제 인간이 적응하는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워킹 그룹 3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그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워킹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PCC 워킹 그룹 3 같은 경우 평가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생산, 그다음에 에너지 최종 이용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배출원 중심의 이제 분별 접근, 그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거기에 플러스로 인간 정주지 기반 시설 공간 계획을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간 단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예. 뭐 국가 단위에서 사례를 보자면 그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그 파리 협정에서 이것도 맺어진 내용인데요. 그 각 국이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보시면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전략도 있지만 이제 도시 계획 및 개발을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을 해서 범 분야, 크로스 커팅 분야로 설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긴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 4월 달인가 프랑스 하원에서 그 헌법 1조에 국가가 기후 변화에 책임을 갖는다는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기차로 2시간 반 거리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 이렇게 조금 선진 사례이긴 한가 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렇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박사님? 그 국토도시 차원에서의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토도시 접근법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매우 훌륭한 전략과 그리고 각 부문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국토나 도시 차원의 논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국토 단위에서의 얘기는 거의 없고요. 도시 차원에서의 얘기는 이제 이행 기반 설정에 있어서 좀 간접적으로 연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탄소 중립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국토 도시 탄소 중립 정책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슈 리포트에서 그 3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3가지 방향성이 그래도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만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효율성, 두 번째는 형평성, 세 번째는 이제 유연성인데요. 첫 번째 이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쨌든 효율적인 공간 구조라던가 효율적인 전환 방식을 통해서 이제 효율성을 좀 도모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전환 비용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그 효율적인 공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중심의 그런 공간 구조는 사실 탄소를 다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의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역 간 이동이 탄소를 좀 많이 배출할 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예, 교통 수요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미래는 이제 각 번역이 자족적으로 1터, 3터로서 이제 기능하게 돼서 그 권역 간의 이동에 있어서 사물, 그 인간, 그 다음에 사물, 사람, 에너지의 이동에 있어서 좀 탄소 배출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그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부분이라면 효율성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분리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탄소 중립의 전환 비용을 특정 지역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균형한 공간 구조 상에서는 그런 특정 지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수혜를 입어왔던 지역이 있고 그 지역과 함께 전환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약간 이게 국제사회 이슈와 또 축소판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연성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이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가치이고 그런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거는 이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역 간 연대라던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탄소 중립 참 갈 길이 멀지만 꼭 해야 하는 정책이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박사님은 앞으로 탄소 중립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 형평성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기본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홍보를 하자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영향이 지역, 산업, 계층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탄소 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그 내년에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편은 여기에서 이제 안희연 박사님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듣는 보고서 비비톡톡 앞으로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